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워낙 출렁거리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자, 김기원 리치고 대표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미 반토막 난 곳들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보통 집값이 한 40% 하락을 했는데 그렇게 반토막 난 곳들은 이제 정말 조정 다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은 좀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데이터로 보게 되면 22년 상반기까지는 팔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락세가 가파르진 않았어요. 좀 완만한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여기 이제 올해 7월 이후로 지금 하락세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고 특히 11월 달, 12월 달 들어서는 이 하락세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입주 물량이나 그 지역에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지금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한 30% 정도까지 지난 6개월 동안 떨어진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 게 말이죠. 네. 기사를 보면 반토막 났다 그러는데 네. 아니 뭐 하락률 같은 거 공식 발표되는 거 보면 뭐 한 3%, 한 5% 맞아요.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저게 가짜야, 저게 가짜, 이게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좀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 통계를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KB 부동산이 있고 한국 부동산은 있어요. 근데 두 개의 통계를 내는 곳의 특징이 조금씩 다른데요. KB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분들이 호가 위주의 데이터를 가지고 집계를 해서 이걸 통계를 내는 거고요. 한국 부동산은 이제 실거래가를 위주로 이제 조사원들이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를 보면은 호가 위주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 중순까지도 계속 상승을 조금은 한 걸로 나오고 올해 하반기부터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올해 초반부터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보면 올해 누적으로 이제 올해 5에서 6% 빠진 걸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작게 하락을 한 걸로 보이는데 자, 예를 들면 지금 그래도 이제 서울에서 서울 기준으로 제일 좀 수요가 좀 탄탄하다라고 좀 할 수 있는 쪽이 반포잖아요. 네. 제가 반포 쪽에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두 개의 대장 아파트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반포 자이의 아파트 매매가를 한번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는 실거래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거래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호가를 봐야 됩니다. 호가의 추이를. 예. 그래서 지금 매매가를 먼저 볼게요. 매매가 반포자이 지금 35평의 호가 추이를 보시면 최근 6개월 동안 몇 %가 떨어졌죠? 17%가 떨어진 네, 거군요. 17%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과 이제 7월 18일 날만 하더라도 올해 중순만 하더라도 최저 호가가 35억이었는데 네. 지금 얼마냐면 29억이에요. 오. 6억이 떨어졌고 보시는 것처럼 한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안 떨어졌죠. 네. 근데 10월 말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계속 지금 급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근데 매매가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도 보시게 되면 전세가도 6개월 동안 매매가보다 훨씬 더 많은 27.3%가 떨어졌습니다. 아, 전세 가격이 훨씬 더 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군요. 네, 그렇죠. 근데 요게 요 옆에 이제 또 대장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1000세대 이상의 아주 이제 대장 아파트로 할 수 있는 지역들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자, 매매가도 지금 보시면 여기도 지금 6개월 동안 13.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한 7, 8, 9월 달까지만 해도 크게 이게 호가 자체가 떨어지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전세 같은 경우도 보시면 30%가 넘게. 어이구. 많이 떨어졌군요. 6개월 동안 지금 34%. 근데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이제 주요 좀 대단지들을 보게 되면 네.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급락폭이 두 자릿수로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지금 한국의 부동산 통계 데이터는 현재 이러한 이 팩트를 전혀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통계를 믿을 수 없고 통계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무슨 뭐 판단을 할 때. 맞습니다. 그렇죠. 도움이 안 되죠. 실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 네. 이것도 또 문제기도 하지만 이 요즘에 아직도 이런 기사가 나와요. 뭐 지금 뭐 좀 비싸게 거래되는 곳이 여전히 남아 있다. 초대형 평수를 봐라.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데이터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형 평형이 강세인 이유가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명확하게 데이터로 이제 이게 파악이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데이터는 이제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의 평형대별 아파트 나이 데이터와 입주 물량 데이터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뭐 고평가, 저평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희소성이라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보시면 강남 서초에서 지금 소형의 아파트 나이는 17.3년이고요.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누구냐면 대형 평형인데 이 대형이 평균 나이가 26.2년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16.6%로 강남 서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가 않아요. 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강남 서초에는 대형 아파트가 거의 30년 가까운 아주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연도별 입주 물량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록색이 이제 앞으로 들어서는 새로운 아파트인데요. 네. 보시면 대형은 새로운 아파트가 지난 2010년, 9년 이후로 공급이 거의 없었죠. 그러네요. 그리고 언제 그리고 공급이 많았냐면 2004년을 네. 중심으로.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20년 된 거예요. 강남 서초의 대형 평형, 즉 전용 면적 기준으로 135제곱미터 이상짜리는 새 아파트가 최근 10몇 년 동안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아주 소량 있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강남 서초에 대형에 사시는 분들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어떨까요? 굉장히 그쪽에서는 좀 있겠군요. 네, 굉장히 높겠죠. 네. 그리고 또 부자분들은 또 지금같이 어려운 시절에도 크게 돈을 또 구애받지 않고 네. 내 집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을 또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강남 서초에 대형 아파트에 신축 아파트 거의 공급이 없어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드문 이런 큰 평형대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최근에 신고가 나온 집들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좀 더 안전한 편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결국 떨어지면 시장의 힘에 의해서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어느 쪽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가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거의 신분을 대변해 주다시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IMF 때 이후로 가장 크게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희소성이 있는 강남 서초의 신축이면서 큰 대형 평형대는 상대적으로 하반 경쟁성이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 보면 네. 글들을 보면 이제 금리를 이렇게 올려서 집값이 떨어진 거니까 네. 내년 연말이든 아니면 24년 초에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집값은 이제 반등할 거다. 네. 그때까지만 좀 참으면 된다.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제 수요 사이드 이제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자산들이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주식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코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가장 호황이던 코로나 버블 시기에 가장 많은 또 연끌을 해서 지금 이런 자산들을 다 사놨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대출이자가 그때는 쌌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대출이자가 2배 이상씩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물가 급등 때문에 우리가 뭐 사먹는 점심값도 하물며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모든 것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보기에 아직은 택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연말이 되어도 부동산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은 오기 아주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아까도 보여주셨지만 전세값이 집값보다도 하락폭이 더 큽니다. 네. 그럼 이게 일반적인 현상인 건지 네. 그리고 전세값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시장에 변화를 주게 될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전세값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한 이제 자산 시장에 이제 버블이 엄청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불을 지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대차 3법이에요. 그래서 전세에 대한 갱신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바꿨는데 하필이면 이 시기가 부동산 버블이 막
엄청나게 뜨거울 때 이게 통과가 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그냥 전세가 한꺼번에 엄청나게 올려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로 보시잖아요. 자, 보시면 요게 이제 레미안 반포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 이제 전세 가격인데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 15억 정도 15억에서 뭐 조금 플러스만 요 정도 이제 진행이 되다가 보시는 것처럼 임대차 3법 터지고 나서 이게 20억 정도까지 네. 갑니다. 네. 그래서 이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비단 이거는 레미안 퍼스티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아파트들의 단지에서 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네. 즉 이거는 뭐냐면 코로나 버블과 임대차 3법이 만들어낸 전세 가격의 엄청난 버블인 거죠. 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금리가 쌌잖아요. 그렇죠. 자산 시장도 좋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투자해놓은 걸로도 막 돈도 벌고 금리도 싸니까 오케이, 뭐 전세 올라가도 내가 대출 끌어다가 충분히 그 이자도 납입하고도 남을 만큼 여유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 180도 바뀐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금리가 급등을 하고 돈 벌겠다고 투자해놨던 자산들도 다 하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호주머니 사정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아까 이제 호가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지금 6개월 만에 지금 34.2%라는 네. 엄청난 지금 폭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 요게 지금 12억 5천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12억 5천이면 언제 가격이냐면 19년 5월달 19년 초중반 가격까지 지금 내려온 거예요. 네. 벌써. 와, 진짜 빠른 속도로 네. 원래대로 복귀가 된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전세가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에 지금 올해는 서울에 지금 입주 물량이 별로 없잖아요. 강남권에도 없고. 네. 근데 내년부터 이제 강남권에 입주 물량이 또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오. 그래서 지금의 이 어떤 전세 가격의 이 하락의 추이가 앞으로도 좀 더 저는 23년까지 좀 더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네. 자, 이때 21년 6월달, 5월달, 6월달은 전세가 20억이었죠. 네. 그러면 만약 우리 기자님께서 이 집주인이었어요? 그러면 전세금 20억 받으신 거죠. 네. 그 언제 내줘야 돼요? 뭐 2년 뒤에. 정도 후에. 네. 자, 그런데 2년 정도 후면 지금 23년 내년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내년 네. 중순이거든요. 네. 내년 초중순인데 자,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2억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12억? 와. 자, 그러면 엄청 얼마 차이네. 내줘야 돼요? 한 8억, 7억, 8억 내주셔야 돼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내주실 수 있는 그런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이 돈 갖고 투자의 시대였기 때문에 투자해놨다든가 그런 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 그렇죠.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럼 맞아요. 손실이 있다 거기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완전 엎친 데 덮친 격이고 또 이게 금융권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또 많이 해주잖아요. 네. 자칫 이게 그러니까 집주인이 돌려줘야 되는데 집주인이 돌려주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 또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 이 금융권한테도 또 안 좋은 영향을 지금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상당히 지금 위험천만한 지금 상황이 내년에 좀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23년이 어쨌든 전셋값에 의한 어떤 고비가 좀 될 것 같은데 전셋값이 이렇게 크게 떨어진 상황이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22년 8월 달에 전세대란 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논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매매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수요가 어디로 몰리냐면 전세나 월세로 몰려요. 그래서 수요가 전월세로 몰리기 때문에 입주 물량만 많지 않으면 수요가 몰리는 전월세 시장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매매가는 떨어졌지만 전세 가격은 우상향을 했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 다른 일이 펼쳐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와 임대차 3법 때문에 이 전세 가격에도 그러니까 매매가에만 거품이 있었던 게 아니라요. 이 전세 가격에도 엄청난 거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급격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 엄청난 후폭풍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네. 야,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이게 문제점은 뭐 집값이 떨어졌을 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까봐 그 부분이 이제 네, 걱정인데 맞습니다. 네. 1139채 빌라왕의 몰락. 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가올 주택 시장의 어떤 폭풍을 미리 보여준 전조인지 또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앞으로 주택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혹시라도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돼서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건지 이런 것들도 네. 궁금해지거든요. 충분히 저는 그런 악영향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과 금융회사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내년에는 훨씬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말씀해주신 이런 빌라왕 같은 사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가격 자체가 아파트처럼 어떻게 보면 좀 정보 공개가 투명화된 게 아니다 보니까 소위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이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반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걸 이제 빌라 업자들이랑 또 이거를 감정해주는 이런 또 분들이랑 또 짜고 치는 고수톱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세입자가 이제 또 큰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했죠.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누가 수영복 입고 수영하는지 수영복 벗고 수영하는지 구분이 안 되지만 시장에 물이 빠지면 이런 게 이제 구분이 된다. 근데 네, 누가 이런 수영복 벗고 수영했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그렇죠. 말을 했죠.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아마 부동산 시장 하락이 없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하락이 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수영복 벗고 있던 이런 빌라 시장 쪽에 또 오피스텔도 이런 문제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빌라와 오피스텔의 이런 문제들이 점점 수면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문제가 돼가고 있는 거고 또 이제 문제가 부동산 관련한 이제 PF. 그래서 그 또 가장 중요한 지금 관전 포인트가 1월 19일에 지금 둔촌주공이 12%라는 고금리로 끌어당겨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게 3개월 단기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만기가 1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출을 지금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아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시장이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집을 사신 분들은 도대체 집값 언제 반등하냐 이런 네.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내 집 마련 이때가 기회인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등 전엔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집값 반등은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일단 호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시계열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실제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가지고 만든 이 캔들 차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인가요? 네, 저 맞습니다. 캔들 차트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 이후로 서울 아파트에 실제로 거래된 데이터. 네. 그 중에서 아주 이제 극단값을 빼고 만든 실거래가 캔들 차트입니다. 그래서 주식 차트랑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급락형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급 면적당 기준은 아니고 전용 면적당 기준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전용 면적당 기준으로 서울의 실거래가가 4천만 원 초반까지 찍었다가 지금 3천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네. 즉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지금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빠진 겁니다. 급격하게 빠지긴 하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한 20% 이상 실거래가가 지금 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 집 마련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이냐. 네. 여러 가지 뭐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한 2017년에서 2018년 정도 가격까지는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 가격이면은 지금 평당 전용 면적 기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고점 대비로는 50%가 하락한 그렇죠. 건데요. 고점 대비로는 50% 정도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그런 경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때는 30에서 50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네. 좀 더 콕 집어 말하자면 50까지 말씀하시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전망을 못했던 건 뭐냐면 금리 인상이 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사실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건 진짜 아무도 거의 예상 못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빨리 할 줄은.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범위를 생각을 했었고 원래 바닥도 한 27년 어느 즈음에 오지 않겠나 전망을 했었는데 최근 이제 금리 추이가 이렇게 급격하게 되는 걸 보면서 제가 뷰를 좀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급락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좋지
또 이제 경제 상황도 지금 또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아마도 이제 2017년, 18년 가격대까지는 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작년 고점 대비해서는 한 50%에 가까운 하락이 나타날 거라 예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살까 말까 망설인 분들한테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 보면 공포에 살아. 그렇게 네.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 공부했지 않냐. 네. 지금 공포 맞네. 그렇게 네.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아, 공포에 사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네. 그 공포도 어떤 공포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주식도 이런 거죠. 주식도 3,300에서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2,600에 내려왔을 때 아,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젖어들 공포에 살아. 근데 만약 지금 그때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엄청 고통받고 계실 것 같아요. 그쵸. 그때 샀다면. 공포에 사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 공포가 그냥 단순히 내가 느끼는 공포여서는 안 되잖아요. 무언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요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소득 대비해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얼마나 싼지 비싼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지난 20년 동안 평균치가 17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점이 2014년 초반에 한 13 정도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고점이 얼마였냐면 27이 넘었어요. 네. 지금 조금 내려왔는데, 지금 좀 내려와서 한 25 정도 되는데요. 이걸 보면, 이걸 봐도 지금 50%가 떨어져야 전저점까지 떨어진 거죠. 지금 좀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좀 싼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2020년, 21년에 나타난 이 상승, 즉 만에 하나 코로나가 없었고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임대차 3법도 없었을 거고 그랬으면 20년과 21년에 나타난 이 뜨거웠던 상승장은 없었을 거예요. 상승이 있어도 좀 완만한 상승이 아니라 이런 폭등장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은 여러분들이 완전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 가격은.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조금 말이 되는 정도 가격까지 떨어진 거고 이제부터 지금부터 나타난 하락이 이제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지금 공포에 살아 이렇게 하셨다가는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데드캡 바운스에 걸려서 이제 그런 우를 범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네. 김기원 리치고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는 조금 화제를 바꿔서 정부의 부양책을 좀 평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정부가 아주 급격한 속도로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부양책이라고 할 만한 정책들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정부의 기조가 바뀌고 그게 막 쌓여가다가 이제 언젠가는 집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잘 지켜봐야 된다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네. 지금의 이 어떤 정부의 어떤 규제 완화와 부양책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 정도의 부양책으로는 본격적인 어떤 이제 턴어라운드를 시키기에는 저는 아직도 한참 모자라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아주 오랜 역사적인 패턴을 제가 연구를 좀 해봤는데 매우 유사합니다.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이제 뭔가 이제 크래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부양 정책을 합니다. 부양 정책을 하고 나서 1, 2년 후부터는 시장이 다시 돌아서요. 그리고 올라가면 또 규제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규제 정책 펼치고 4, 5년 동안 또 올라가다 4, 5년 후부터 또 흐름이 바뀌고요.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막 규제 완화책을 이제 펼치기 시작을 했잖아요. 앞으로도 1년, 2년 동안 저는 계속 이런 패턴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규제 완화 정책이라는 게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사실 예상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지금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거는 뭐냐면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뭔가 이제 어떤 투자의 수단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걸 조금은 풀어놨지만 이분들이 이거 지금 기회네 하고 들어오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면 정부는 점점 더 강력한 아마 부양 정책까지 저는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문제점들이 딱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네. 떠오르는 걱정은 뭐냐면 오히려 정부가 규제를 더 풀 것이다. 네. 그리고 그중에서 부양책들이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과거 정권에 이제 빗대어 보면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아직 안 나왔지만 어떤 특정 시점에 사면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네. 다들 이게 경험으로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지금 사면 양도세를 특별히 면제 안 해주지만 어느 특정 시점에 산 물건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네. 그럼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네.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규제 완화를 할 것이다라는 신호만 주고 아직 제대로 된 부양책이 안 나온 그 상태에서는 다 관망하지 않겠느냐. 네. 이게 첫 번째 제가 네. 걱정이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마도 선수들은 네. 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저는 하고 선수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특별 보금자리론처럼 그래도 이제 좀 장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금리를 고정금리로 조금 시중 금리보다 좀 낮춰서 거기다 이제 소득에 대한 한도 규정을 저희 없애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고금리에 좀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래도 이제 특별 보금자리론에 이렇게 좀 갈아타시고 하면은 조금 이제 이자에 대한 좀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뭔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좀 최소한 하락을 멈추기까지만 하는 이런 역할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전에 과거에 생각해보면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럼요. 부양책들이 네, 맞습니다. 이게 가격이 이래도 떨어지고 저래도 떨어지면 진짜 어마어마한 부양책 패키지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뭐 심지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뭐 한 해 부동산 가격 끌어올리려고 네. 뭐 부동산 부양책이 뭐 10번이 나왔네, 20번이 나왔네. 이럴 맞아요. 때 보면 네. 점점 더 완화됐단 말이죠. 그럼요. 이게 약간 그게 반복될 것이 아니냐라는 아마도 생각이. 저는 큰 맥락상 아마 반복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반대쪽 측면의 이제 걱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걱정하고 뭐냐면 이번에는 거꾸로 아니 그러자도 우리가 진짜 빚더미로 집을 사갖고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지금 네.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 다 이렇게 저 하나하나 해부해 보면 결국 같은 정책이거든요. 빚내서 더 많은 집을 사세요. 지금 아직까지 빚 안 내신 분들 더 많이 내가 지금 빚 내게 도와드릴 테니까 네. 더 많이 집을 사세요. 이게 문제점은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런 어떤 고금리 시대가 끝나면 정부 정책이 이제 잘 고 위기를 넘긴 정책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우리 예상과 달리 맞아요. 막 1년, 2년, 3년 이렇게 막 그렇죠. 늦어지면 맞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영끌의 세계로 끌어들여서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정반대 측면으로도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박종훈 기자님께서도 이제 종종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제 전 세계의 큰 어떻게 보면 판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지금 뭐 많은 분들은 이제 내년에 뭐 한 5% 초반까지 금리 인상 하다가 말 거고 뭐 내릴 거다. 이런 전망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고금리가 오랜 기간 또 유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가 나타난다고 한다라면은 아무리 정부에서 이런 부양 정책을 하고 그런 정책들이 나와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바닥을 치고 본격적인 대세 상승으로 가기까지는 저는 상당히 요원할 수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나리오를 제일 염려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만에 하나라도 이런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 고통받는 개인, 기업 또 이로 인해서 정부도 이제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질 거고요. 그러면 진짜 모두가 다 가난해지는 이런 또 시기가 될 수 있고 그때는 위너는 오직 한 사람이겠죠. 현금 갖고 있는. 네. 예, 현금만 갖고 있는 그 개인이나 기업만 아마 위너가 될 텐데 사실 이런 시나리오는 좀 안 왔으면 하는 게 제 마음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아직 좀 섣부르지만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있지만 이런 예측하는 것 자체가 네. 그 반등의 시기는 네. 일단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 최악의 이 시나리오를 일단 제외하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래도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지면 이대로 그냥 두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금리 인하가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도권은 빨라도 2014년 하반기 정도 생각하고 있고 아마도 2025년 어느 즈음이 되지 않을까. 2024년 하반기고 2025년 그 네, 정도. 그 정도 보고 있고
일부 지방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또 이게 저 지역에 따라 좀 예, 편차가 지역에 있나 따라 보군요. 이제 사이클이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이 다 다른데요. 자, 이제 충북의 이 실거래가 이 캔들 차트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네. 충북은 이제 평당 600만 원을 2014년에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평당 한 500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700 한 중반 비슷하게 갔다가 다시 지금 600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네. 즉 이 가격은 언제 가격이냐면 2014, 15년 가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2013년이 워낙 부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면 평당 500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럼 이 가격은 언제적 가격이냐면요. 2011, 12년 가격이에요. 아유, 야, 이건 완전히 물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기 전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2010년대 초반이랑은 달리 아파트를 짓는 원가가 매우 비싸졌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충북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희망을 드리고자 하나의 데이터를 좀 더 보여드리면 네. 여기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일자리가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시도 기준으로 어디가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충북입니다. 오, 일자리가 진짜 많이 네, 늘어났네요.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요. 네. 충북이 지난 1년 동안 일자리가 5%가 넘게 증가해서 전국 1등이에요. 네. 네. 경기도도 이제 2.8% 4등이고요. 네. 즉 충북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고 있고 여기서 조금만 가격이 조금만 더 내려오면 상당히 이제 메리트 있는 가격대까지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지역 따라 조금씩 다른데 지금 상당수 지방 지역들은 이런 모습과 유사해요. 네. 그래서 일부 지역, 일부 지방 지역은 2013년 말 정도 그때쯤에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데이터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지역별로도 차이가 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아파트를 사더라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미분양을 노린다든가 네. 아니면 경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미분양 부분부터 좀 살펴보면 네. 이렇게 뭐 미분양 있으면 조금 이렇게 혜택도 주면서 이렇게 또 네,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네. 좀 생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내년에 네. 부동산 침체기가 계속된다. 그러면 미분양 같은 걸 좀 따라다니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네. 미분양 무시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분양을 사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재고로 따지면 건설회사의 재고는 미분양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미분양이 계속 쌓이면 건설회사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회사들이 무너지게 되면 또 이게 어떤 개인들의 경제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통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요. 과거에도 보면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심각하게 쌓이게 되면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을 한 채나 여러 채를 취득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전 비과세를 해주겠다. 네. 그리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렇죠. 과거에. 그런 네. 적이 있었고 아마도 이번에도 저는 빠르면 내년, 늦어도 24년에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할인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할인도 받고 세금 혜택도 받고 사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이런 어떤 매수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의 어떤 좀 지원의 집중이 미분양 쪽에 좀 몰린 이 과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매인데 경매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경매, 그러니까 투자적인 목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저는 경매에서 앞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까지 바꿀 수 있어요 경매를 잘하면? 예. 네.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빌딩 할 거 없이 역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코로나 버블 시기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금리가 너무 쌌잖아요. 네. 그래서 초저금리에 대출을 끌어다가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빌딩 다 산 거죠. 근데 지금 대출 이자 부담이 2배 이상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매가 늘고 있고 23년에는 훨씬 더 많이 늘 겁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만 따지면
23년 연말부터 24년, 25년은 저는 경매의 황금 시대가 열릴 거라고 봐요. 근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경매의 가장 큰 난관은 뭐냐면요. 명도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명도를 해야 되는 분들이 코로나 이 버블 시기에 영끌을 해서 사신 분들이잖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군요. 그건 진짜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그런 걸 다 하고 이게 명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쉽지 않을 것 돈이 같습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못할 것 같아요. 마음이 네. 아파서. 네. 어려운 점이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제 시장에서 이제 하락폭들이 많은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집을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그러니까 뭐 좀 시기가 매도의 시기는 끝났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냐 하는 분들이 지금 아주 묘한 시기가 지금 연말에 펼쳐진 것 같은데요. 네. 내년 초에는 또 어떤 판단을 해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참 부동산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깨닫고 계실 겁니다. 부동산은요 절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어쩌면 주식보다 훨씬 더 위험한 가장 큰 위험 자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버블 시기에 내 집 마련은 언제나 옳다라는 이 논리로 만약에 영끌에서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본인이 모아놓은 자산 거의 다 지금 몇 억이 다 날아갔을 거고요. 대출 이자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가 매우 매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집 마련 하나 해보겠다는 그런 자그마한 소망이 나락으로 지금 떨어뜨릴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번 이렇게 오르다가 한번 내리잖아요. 내리면 아예 팔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반드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 매도에 대한 의사결정을 올라가는 중간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은 거의 아예 거래량이 거의 없거든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왜? 이런 거죠. 오늘보다 내일 가격이 더 쌀 건데 왜 지금 사? 그렇죠.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어도 지금은 가격의 급락세가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돈이 있어도 안 살려고 한단 말이죠. 더 싸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버틸 수밖에 없어요. 버틸 수밖에 없으시고 그래서 이런 혹시라도 특별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실 수 있어서 대출에 대한 월 상환 부담을 줄이실 수 있다면 최대한 그런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소비 줄이시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현금을 좀 더 이렇게 채굴하시고 모아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부업이라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 힘든 시기를 저는 버텨나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좀 어려운 시기가 앞으로 올까봐 참 걱정되는데요. 아마 부동산 뭐 집을 갖고 계신 분도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이 경기 자체가 부동산 때문에 안 좋아지면 네. 혹시라도 이제 똑같이 다 어려움을 겪을까봐 그게 그렇죠. 참 걱정인 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김기온 이 리치고 대표님과 함께 계속해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부동산이라는 거 한 번 사면 우리가 한 6개월, 1년 뒤에 파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네. 부동산 사거나 아니면 팔거나 하는 결정은 다 5년 뒤, 10년 뒤 적어도 그렇게 장기간의 시간을 갖고 좀 시야를 넓혀서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5년 뒤, 10년 뒤 또는 그보다 더 긴 시야로는 어떻게 바뀔지가 참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보통 집값 하락기가 좀 짧으면 3, 4년, 길면 한 7, 8년이었지만 결국은 네. 집값이 올랐다. 네. 이거였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엔 다르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인구도 줄어들고 심지어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과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달라져서 장기 전망도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도 일정 부분 그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지표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인구수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은 인구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부동산 얼마 전까지 계속 올랐잖아요.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통화량만 늘어나면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통화량이 늘어나는 한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화량의 총량은 계속 증가를 합니다. 누구나 내 월급이 줄어드는 건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통화 인플레이션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통화량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총량은 어떨까요? 부동산의 총량은 고정이 되어 있죠.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토지는 늘지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은 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부동산의 총량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의 총량은 고정이 되어 있고 돈의 총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돈이랑 부동산이랑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데이터적으로 추적을 하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가 바로 이 M2 통화량 대비한 이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라는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선이 통화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아파트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대중 심리에 따라서 통화량보다 좀 많을 때도 있고 통화량보다 줄어들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통화량이라는 중심선을 중심으로 아파트의 수가 좀 비슷하게 움직여요. 네. 그래서 한 90% 한 중반에서 한 122%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코로나 버블과 임대차 3법 때문에 147%까지 증가했다가 지금 여기 줄어들고 있거든요. 138%까지. 네. 지금은 아마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언젠가 아마도 저는 빠르면 내년이나 늦어도 내후년에 이런 시기가 올 거라고 보는데 이 통화량의 총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액 밑으로 내려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잠깐은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일시적으로. 있겠죠. 네. 이때도 이제 보시면 2004년, 5년에도 있었고요. 2013, 14, 15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는 저는 또 온다. 그리고 통화량의 총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낮아지는 그때는 우리가 조금은 용기 내서 내 집 마련을 해봐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구가 줄어든다, 뭐 경제 상황 안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떨어지겠죠. 네. 네. 그러면서 통화량의 전체 총량보다 더 줄어드는 그 시기가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자, 이 희망과 사실 절망을 같이 주신 것 같은데 뭐냐면 희망은 뭐 언젠가는 오를 수 있다. 집을 가지신 분들 네. 입장에선. 근데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우와, 아직 한참 더 기다려야겠다. 아, 네. 네, 왜냐하면 그 그래프 차이가 굉장히 네. 엄청나게 아직도 많이 그렇죠.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표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20년 하락을 했는데 네. 한국이 과연 다르겠느냐? 결국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일본은 그 집값 떨어질 때 그래도 1.3에서 1.4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근데 네, 우리나라 네. 거의 진짜 절반 수준이 0.7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0.7대 초반, 그렇죠. 중반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 일본보다 더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충분히 뭐 그렇게 될 시나리오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일본의 그 잃어버린 몇십 년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없을 정도로 아주 유일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이 일본에 엄청난 버블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 본토를 다 산다. 이럴 정도로 사실은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인구가 줄어들어도 부동산이 우상향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과학기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건강 수명과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매우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이게 이제 기하급수로 증가를 지금 할 거다라고 전 세계 최고의 지금 바이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어찌됐건 내가 살아야 될 내 집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집을 그래도 최소한 통화의 가치보다 좀 저평가된 시기가 있다라면 그런 뭐 앞으로 몇십 년 뒤의 일은 나중에 묻고 어찌됐건 내가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화량보다 좀 낮아지는 시기가 오게 되면 너무 또 겁내지 마시고 내 집 마련
하시면서 편안한 또 내 집에 사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장기적인 전망에서 이제 궁금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높은 아파트들, 높게 지은 아파트들이 네. 과연 20년 뒤, 30년 뒤에 재건축이 가능하겠느냐. 네. 한 15층, 20층짜리는 재건축해서 40층, 50층까지 만든다 하더라도 네. 뭐 40층, 50층을 100층, 200층 기술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이 한 군데 다 모여 살 수 있겠냐. 네. 이런 재건축이 가능하려면 집값도 어느 정도 비싸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면서 네. 장기적으로 지금 더 고층화, 초고층화된 아파트들의 전망이 괜찮을까라는 네. 문제를 갖고 한번 경제한방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네.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초고층화 되는 곳은 이제 아주 이제 비싼 동네만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사실 좀 걱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만들려면 이게 한마디로 돈이 돼야 되거든요. 예, 부셔서 뭔가 돈을 좀 인건비와 돈을 좀 들여 새 아파트로 했을 때 뭔가 수지 타산이 좀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좀 그렇지 않은 곳들도 좀 있어요. 근데 그나마 좀 지금 조금 저는 좀 이것도 이제 기술 쪽에서 저는 희망을 좀 찾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모듈 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예전에 그냥 1층짜리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10몇 층도 모듈 주택으로 짓고 이거를 그냥 몇 달 사이 그냥 한 2달 사이에 뚝딱 다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이 훨씬 더 발달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공사 기간도 상당히 단축을 할 수 있고 공사 기간이 단축을 하면 사업비가 아주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런 아주 오랜 기간 지속이 되는 이 사업 기간에 대한 대출 이자 부담이 또 상당히 큰데 이런 공사 기간을 짧게 내가 할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도 재건축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거는 좀 걱정이 되지만 지금 테크놀로지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지금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어떤 단기 이런 축소를 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과학기술이 좀 잘 이런 문제를 좀 미래에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집값이 반등을 하는 시기는 언제쯤 오고 그러면 과거처럼 진짜 집값이 다시 폭등하는 것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제 좀 시장이 바뀌어서 옛날하고는 다른 이게 뜨뜻미지한 시간으로 남을 수도 있잖아요. 네.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보십니까? 저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그래도 부동산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효한 이런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무리 이제 뭐 부동산이 지금 뭐 이제 이런 거죠. 이게 탐욕과 공포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97년 IMF 터지고 나서는 진짜 그때도 이제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또 이런 문제들을 이겨내고 부동산 시장은 또 올라왔고 금리 얘기 이후로도 그때 뭐 하우스 푸어 뭐 역전세 뭐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또 이겨내고 또 올라왔고 앞으로도 뭐 인구가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불안한 그런 이슈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가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만 있다라면 또다시 부동산 시장은 올라갈 거고 그때는 또다시 많은 대중들이 관심이 없다가 2006년 말이나 2020년처럼 또다시 그렇게 또 영끌해서 또다시 매수하는 그런 패턴이 저는 아주 중장기적으로는 또다시 저는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반등의 신호 또는 시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호를 봐야 되나요? 시기를 봐야 되나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얘기하신 뭐 금리나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일단 뭐 반등의 신호는 일단은 거래량부터 좀 살아나는 게 저는 좀 신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정부의 그런 강력한 정책들, 특히 이제 어떤 한시적 비과세, 양도세 이런 혜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저는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2020년부터 21년에 영끌을 해서 그때 엄청나게 매도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 반대로 대한민국 전체의 아파트 매매 거래 대금입니다. 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역사상 가장 큰 매매 거래 대금이 19년 11월 달부터 2020년 12월 달까지 터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 대부분 사신 분들은 영끌에서 사신 20, 30 세대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근데 반대로 이때
파셨던 분도 그만큼 역사적으로 많았던 얘기죠. 네, 그러네요. 자, 이분들은 현금을 지금 들고 있을까요? 안 들고 있을까요? 지금 현금 갖고 계시죠. 현금 들고 있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또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또다시 기회가 오면 사야 되나? 기회가 이렇게 하고 오면 있어요. 사야 되겠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패턴이 저는 한 2024년에서 늦어도 25년 어느 즈음부터는 또다시 이때 팔고 현금을 지금 들고 지금 아마 은행에 넣어놨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 두리번 거리면서 지금 또다시 좋은 기회가 왔다 하고 매수를 좀 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반등이 혹시 이제 얼마나 오래 뒤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집이라는 게 결국은 지역이 참 중요하잖아요. 지역이 중요하죠. 그게 앞으로 만약에 이제 다음에 언젠가 오는 그 반등의 시기에 뭐 그 시기를 놓치면 이상하게 하나도 안 오르는 지역도 있고 네. 막 오르는 지역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매번 그 상승기마다. 네. 다음 상승기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집들에 조금 더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는지 지금 이 하락기에 네. 어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지역이든 형태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형 평형에 좀 관심이 많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까 그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강남 서초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보면은 대형 평형이 공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 평형은 다 오래된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대형 신축에 대한 이런 희소성들이 저는 굉장히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청담동 이런 완전 초고급 큰 빌라들 있죠. 네네. 이런 것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수요를 담을 수 있을 만한 신축의 대형 평형대가 없으니까 그런 데가 이제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으로 터닝을 하고 이런 시기가 오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대형 평형대가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양극화라는 말이 이제 언제 생겼느냐를 한번 돌이켜 보면 IMF 이후로 아마 이 양극화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많이 회도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2022년과 23년을 지나면서 이 양극화를 넘어서 이제는 완전 초양극화 시대가 저는 아마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그렇다라면 이제 이런 슈퍼리치들 이런 분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시장이 앞으로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부동산 시장이 워낙 요동치다 보니까 지금 일부에서부터 계속 알아본 게 이제 단기적인 전망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양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시각으로 전망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김기원 리치고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